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경제학의 3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시대는 이데올로기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9세기 말부터서 18세기 정도부터서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데올로기들이 나타난 뒤부터서 인간들의 활동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있었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천착을 해보기로 합시다. 여하튼 지금 시대는 이데올로기 시대다. 먼저 다룰 것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수입이라는 관점을 다루고 싶어요. 이미 방법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수입 학문의 토착화 딜레마의 해결 방안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대개 이 이데올로기도 수입했어요. 우리 이 조선 이렇게 한반도에서 자생한 이데올로기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랜 시간 무슨 한 50년 100년 정도 이렇게 형성을 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18세기 19세기 중반부터 서구에서 주로 일본을 거쳐 수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허위의식의 체계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벌써 이 내용, 허위의식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백종국 교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안에는 정치적 이상이 들어있는데 이 이상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달성되기 힘든 그러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목적으로 해놓고 그걸 달성을 해보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허위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허위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많은 것을 소비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도 다른 사회과학 내용과 마찬가지로 토착화 과정에서 개로나 탈맥락과 순서독치, 내행정적 선택 등의 위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순서도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서 이데올로기들이 들어올 때는 서구에서 발생된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발생해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진열하듯이 싹 진열해 놓은 걸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골라서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마크시즘 봅시다. 마크시즘 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는 사회주의가 처음 시작한 것부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크시즘도 마크스의 저작부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크스의 저작에 대한 강렬한 비판부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시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그러한 마크시즘의 허상한 뭐라는 그러한 이론부터서 비판부터서 잔뜩 들어오고 마크시즘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1980년 후반이나 돼서 책이 수입이 된 거라 이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책 갈피가 빨갛기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다 잡았어요. 못 갖고 들어가게. 그리고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느 교수님이 귀국하면서 막스 베버 책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저기 공항에 그 정보 요원이 서 있다 이제 그 검사를 하다가 여보 이 책이 무슨 책이요? 그러면 막스 베버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안 돼요. 그리고 딱 제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유학 끝내고 들어오는 교수님이 아니 막스 베버라니까요. 칼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막스는 안 돼요. 그리고 못 갖고 들어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는 것을 좀 간략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예를 하나 더 들면 최근에 특히 선거 국면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공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공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파괴하려고 그런다.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원전을 이제 더 안 하려고 파괴하려는 것도 공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막 흥분해가지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런데 적어도 공산화니 뭐 이런 얘기가 공산주의의 얘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정도는 나와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생산수단은 이렇게 국유화하겠다 하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그 뭐 토지공개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저 자본주의에서 하는 얘기. 토지공개념은 그게 이제 사회주의 축에도 못 들어요. 여하튼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그냥 상대방을 공산화를 하고 있다더니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의 헌법은 혼합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은 헌법이에요. 특히 경제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정통적인 혼합경제체제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헌법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법원 판례도 한국 헌법 1948년 이래의 이 헌법의 경제체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것과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제 헌법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수강을 하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해요. 여하튼 핵심은 이게 그 현재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발달해 온 게 아니라 서구에서 수입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수입하다가 보니까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회를 맞이했느냐?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예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현재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그 뿌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앞에 정치 철학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의 제자백과와 그리스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헬라의 철학. 그리고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주로 무슨 주의라는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지. 여기 같은 용어가 서로 달리 번역될 수 있다는 것하고 이 번역은 문제로서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라고도 번역하고 인도주의라고도 번역하고 인본주의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는 사실은 인도주의 혹은 인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달리 번역해가지고, 어떤 가치보다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한국 교회에서도, 신본주의라는 말을 어느 분이 쓰시라. 그래, 신본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대답을 못 해. 왜냐?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이니까, 신본주의라는 말이. 그건, 휴머니즘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인본주의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 대치되는 말로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개념들은 대부분 대립적 개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상사회를 향한 인간 의지 구현이다. 바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요소 때문에 이상사회를 향한 인간 의지 구현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은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by definition, 정의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데올로기는 허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개의 변증법 혹은 기타의 요소들 때문에 이데올로기 안에서 본말 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은 뭐 이데올로기뿐만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뭘로 만들었어요? 그 국가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때 보면은 국가가 그 시민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을 국가를 위해 바쳐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 국가가 아주 대표적이었었죠. 아주 극단적인 상태였는데, 꼭 히틀러의 나치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케네디가 했다고 말하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국가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으면 국가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엎으면 안 되니까 자꾸 엎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혼란스러워가지고 안전과 복지가 더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개혁적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내가 뒤에 또 정치 변동론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데올로기들은 이제 엄청 많은데, 여기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이데올로기 대립항 보세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서로 양쪽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있는데, 중간에는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또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있으면 또 중도파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진보와 보수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중도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겠죠. 이게 이 스펙트럼이 일종의 개인 스펙트럼이지 딱 여기까지 끊어서 개인주의, 여기까지 끊어서 집단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민주주의 반대는 뭐예요? 독재주의죠. 그런데 그 중간은 뭐야? 그러면 혼합정치다. 너무 민주주의만 하면은 그 체제의 그 혈류성이 떨어진다 해서 믹스드 레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반대는 뭐죠? 공산주의. 그러면 가운데는 뭐예요? 혼합경제,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사례고, 최근에 그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 믹스드 이코노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대 이데올로기 등장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둘만이 주요 이데올로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라바트 길핀 교수의 책을 읽고 또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중대한 이데올로기로서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민족주의,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사실은 종족주의를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레이시즘을. 근데 최근에 뭐 어떤 양반이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양반 이제 왜 이게 사실은 아주 무식한 이야기인데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쓰는 건 그건 아주 우리의 민족주의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티오날리스무스 독일에서 주로 발전된 나티오날리스무스를 일본 애들이 번역하면서 민족주의로 번역을 했고 이게 1860년대 그 일본에 유학 갔던 그 사람들이 한국 이제 그 조선으로 수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건 민족주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한 책을 보니까 그 점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가 내셔널리즘 그러면 지금은 다 민족주의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네이션이 민족입니까? 그럼 민족이라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도 그 한국에서는 일본어 번역인 민족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일 종족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일본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지금 종족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